이 이야기를 처음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가장 깊게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먹을 쓰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가 밝혀지는 날, 강씨 부인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010년대 중반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신도시, 넓은 마당이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거실 테이블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 지안의 발 앞에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계약서, 등기 서류, 투자 분석표라고 적힌 문서들이 마루 위에 펼쳐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청소나 해. 괜히 아는 척 하다가 큰일 내지 말고. 이런 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지아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어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가지런히 정리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나레이터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안이 그 서류들을 주워 모으는 동안 그녀의 눈이 그 서류들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한 장씩 집어들면서 그녀는 이미 그 서류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씨 부인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처음부터 며느리의 눈빛 같은 것은 볼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가난한 집 딸이라 글도 제대로 못 배웠을 것이다. 부엌일이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야 할 사람이다. 이것이 강씨 부인이 지안에게 가진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강씨 부인이 잠든 시각에 지안의 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지안은 도대체 밤마다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집딸이라 무시받으며 이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된 진짜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안의 본래 이름은 윤지안이었습니다. 나이 25. 그녀의 집안은 한때 이 지역에서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대에는 지역 유지였고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나름의 기반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인의 보증을 섰다가 연쇄부도를 맞으면서 모든 것이 3년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아버지는 건강을 잃었고 남은 것은 빚과 어머니와 지안뿐이었습니다. 그런 지안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 집안이었습니다. 박 사장, 박민수는 건설자재 유통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일군 사업이었고 그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강씨 부인은
남편이 돈을 벌수록 한 가지 콤플렉스가 커졌습니다. 집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벌도 명함도 오래된 가문의 이름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씨 부인은 며느리를 고를 때 딱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반듯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윤지아는 그 조건에 맞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몰락했지만 집안의 이름은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이름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의 가족은 빚을 정리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양쪽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결혼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다면 그 결혼도 두렵지 않다고. 그러나 막상 시집살이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첫날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지안에게 2층 구석방을 내주었고 다음날 아침부터 부엌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은 없어. 너희 집 빚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청소, 빨래, 요리, 장보기, 손님 상 차리기. 지안의 하루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일로 채워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지안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니 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목격한 날 강씨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책은 읽어서 뭐해? 글자 읽을 줄 아는 거 아는데 왜 있는 척을 해? 지안은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남편 박민수는 달랐습니다. 박민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씨 부인의 강한 성격에 눌려 지내왔고 그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그것이 박민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구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어떤 일을 시켜도 정확하게 해내는 손, 그리고 밤늦게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것들이 그에게 하나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민수는 서재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지안의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무시당하지 않소. 지안은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업 회계 입문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지안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박민수가 지안에게 건넨 책은 그 한 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그 책들을 읽으며 쌓아간 것들이 훗날 이 집안 전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책이 기업회계 입문서였다면 두 번째 책은 민법 기초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등기 실무 해설서였고 네 번째는 계약법 판례 모음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문학 강의 녹취록을 정리한 책이었고 여섯 번째는 철학자 노너의 현대어 번역본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말없이 책을 두었고 지안은 말없이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방식으로 대화했습니다. 지안이 책을 읽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오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같은 페이지를 반복했습니다. 회계 서류의 용어들은 처음에는 암호처럼 보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2달이 지나자 어느 조항이 유리하고 어느 조항이 불리한지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낮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있었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채웠습니다. 그 2가지 모습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씨 부인은 끝내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안이 박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된 금융상품 계약서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박민수가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지난달에 가입하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익률이 너무 높아 보여서요. 박민수는 서류함에서 계약서를 꺼내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펼쳐 읽었습니다. 3분이 지나지 않아 지안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추었습니다. 여기요. 지안이 짚은 곳은 계약서 4페이지의 세부 조항이었습니다. 중도해지 시 원금의 4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원금 보장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지만 그 원금 보장은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만 해당하는 것이었고 중도 해지 시에는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만기는 10년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그 조항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매한 사람이 그 부분 설명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 거예요. 그 말대로 됐습니다. 강씨 부인은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계약을 취소했고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것이 며느리 덕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박민수가 처리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그 서류를 발견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이미 몇 달 동안 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서류들을 눈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지나칠 때 아주 잠깐씩 눈이 머물렀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것을 청소하면서 서류를 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 강씨 부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프리미엄 자산운용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나중에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강씨 부인을 공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한 곳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환, 스스로를 부동산 자산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이었고 항상 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말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허영심을 읽는 눈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씨 부인을 딱 3번 만난 뒤에 그녀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파악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도 원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격이었습니다. 졸부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진짜 상류층으로 대우해주는 것, 이름 있는 단체에 이름을 올리는 것. 최기환은 첫 미팅에서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사모님,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후원협회의 명예이사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자산가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모시는 자리인데 제가 사모님을 추천해도 될까요? 물론 투자와 연계가 되어야 가능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강 씨 부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로부터 2달 동안 최기환은 강 씨 부인을 공들여 공략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미팅을 잡았고 서류마다 화려한 로고와 공증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투자 수익 분석표에는 연 수익률 1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서류들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적 검토 완료. 강 씨 부인은 그 문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강 씨 부인이 평생 가져온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잡한 서류를 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탓도 있었고 오랫동안 그것을 숨겨온 탓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서류를 내던지며 괜히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한 것도 어쩌면 자신의 그 약점을 들킬까봐 먼저 공격한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최기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여줄 때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이런 복잡한 것 보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강 씨 부인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었는지는 그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계약 날짜가 잡혔습니다. 최기환이 가져온 서류는 세 묶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계약서, 두 번째는 담보설정 동의서, 세 번째는 수익배분 약정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안에 강 씨 부인이 읽지 못할 것을 알고 숨겨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되 계약 해지 권한은 투자사에 있다는 조항, 수익 배분은 투자사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른다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소송 관할을 해외 중재 기관으로 한다는 조항.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재산량도 문서였습니다. 강 씨 부인은 최기환이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명예이사 자리가 곧 생긴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거실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안은 어떻게 그 서류의 함정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사기꾼 최기환이 도망치는 그 순간 강 씨 부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안은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밥 짓다 나온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기환은 그 모습을 보고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판단이 0.3초 안에 끝났습니다. 강 씨 부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여기 나와? 어른들 일이야. 지아는 강 씨 부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장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제가 저 서류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최기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자제분이세요? 이건 이미 법적 검토가 다 끝난 서류라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서류를 손으로 살짝 가리는 동작이 함께였습니다. 지아는 그 손 옆으로 손을 뻗어
서류를 집었습니다. 최기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0.5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첫 번째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습니다. 2페이지를 넘기고 3페이지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강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지아나. 뭘 그렇게 봐. 다 된 거야. 그냥 내려놔.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계약서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사기꾼에게 넘기는 증서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항을 짚었습니다. 담보 설정 조항이었습니다. 지안이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담보로 제공되는 것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과 박 사장 명의의 상가 건물 2채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권한이 투자사에 있기 때문에 투자사가 계약 불이행을 선언하는 순간 담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행의 기준은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 배분 조항이었습니다. 연 15%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그 수익은 투자사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투자사가 심사 결과 수익이 없다고 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지아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분쟁 조항을 펼쳤습니다. 분쟁 발생 시 관할은 홍콩 국제중재센터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만약 이 계약이 사기임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홍콩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덮으며 최기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한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여기 있는데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겠습니까? 이 번호는 6개월 전에 폐업한 법인의 번호입니다. 최기환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안이 이미 서류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그 순간 뭔가를 느꼈는지 최기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기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부드럽고 안정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당황한,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최기환은 결국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그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의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강씨 부인과 지안만 남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강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런 걸 알았어? 지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 같은 애가 책은 읽어서 뭐해? 테이블 받침대로 썼던 책도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발 앞에 내던지며 청소나 해라고 했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소파 끝에 가까스로 걸터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저와 함께 매일 아침 1시간씩 공부하시겠어요?
서류 보는 법, 계약서 읽는 법, 그리고 사람 보는 법부터요. 이제 두 분이 함께 배우시면 됩니다. 강 씨 부인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매일 아침 책 두 권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지안의 것이었고 하나는 강 씨 부인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강 씨 부인은 글을 읽다가 자주 막혔고 지안은 그럴 때마다 다시 설명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면서 두 달이 지나자 강 씨 부인이 먼저 책상 앞에 앉아서 지안을 기다리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해 봄 지역신문에 조그만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를 막은 일반 시민의 사례였는데 거기에 이 집안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소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은 있지만 격이 없는 집이라는 소문이었다면 이제는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다는 소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지안과 함께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마주쳤습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머릿속의 지혜와 남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강 씨 부인은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필로 그 문장 아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지안이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 씨 부인은 집안 이름을 사기 위해 데려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안의 가족은 빚을 갚기 위한 거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결혼은 두 여자가 서로를 통해 변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무시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깊어진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지안처럼 무시받으면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강 씨 부인처럼 평생의 확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둘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 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아직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하고 말이 없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무시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짓밟힌다고 지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시받는다고 지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지혜가 빛을 발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밤도 불을 꺼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머릿속의 지혜와 남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고맙습니다.